자, 풀이를 시작을 해볼게요. 속도가 이제 조금씩 빨라져요, 점점점. 네, 그러게 보시면 되겠고. 자, 1번서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1번서부터 보시면, 자, 77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 것.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이 안 되는 건 누구 하나? 현금 물음표 하나.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합니다. 그쵸?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1회계년도 1월 1일에 내용연수 5년의 기계장치를 85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설치장소를 준비하는데 50만원이 지출되었다. 동기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이 회계년도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로 맞는 것은 그랬나요? 그러면 850만원인데 설치장소 준비하는데 50만원 지출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900만원이다 라고 봐야 되나요? 그쵸? 자, 그러면 900만원에 대하여 1차 년도의 감가상각은 정률 몇 프로라 그랬어요? 정률 0.45 맞나요? 그러면 94, 36, 95, 45 그러니까 405만원인가요? 맞나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1차 년도의 감가상각비 그쵸?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2차 년도 제2기 거를 물어봤죠? 그럼 2기 거는 정률법 어떻게 계산한다 했어요? 얘에서 다음 거 계산할 때는 0.45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0.55 맞나요? 그러면 5 하면 2, 2, 5니까 2, 5니까 2, 5, 247만 5천 원이요? 맞나요? 아니에요? 200 27만 5천 원이에요? 220? 이렇게 나오네? 이해되시나요? 아시겠죠? 아, 2025였구나. 네, 2025. 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회계의 결합관계, 정률법 다시 식대로 풀어드릴까요? 식대로? 1차 년도에는 45% 해야 되는 게 맞죠? 정률법의 원래 식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의 곱하기 정률이죠. 맞죠? 그래서 1차 년도는 이렇게 나온 거고 2차 년도는 다시 900만원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 빼요? 405만원을 빼고 거기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0.45 맞죠? 그러면 이게 2기 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똑같은 금액이 나올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액법, 정률법은 당연히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앞에 유형자산에서 문제 풀었던 거 아니 혹은 정리했던 것들을 암기를 조금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회계의 결의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커피 머신을 현금 구입했으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했나요? 일단 패스. 2번 주식 발행하고 현금을 조달했다.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 맞죠? 공장 청소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상품을 현금으로 매출했으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해야 되죠. 네, 일단 4번이 정답. 돈을 벌었으니까. 제가 1번을 왜 패스했을까요? 커피 머신이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모품비라고 처리할 수도 있고 비품이라고 처리할 수도 있고 꼭 굳이 얘가 자산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잠시 보류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하다못해 볼펜 하나를 샀는데 그럼 볼펜 사고 비용이 발생이에요? 맞죠? 그런데 와, 나는 볼펜이 생겼어요. 그럼 나 자산이 생겼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소모품이라는 개념 과목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1번은 조금
잠깐 보류, 그리고 나머지 보기에서 정확한 답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를 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지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구입가격은 5천만 원이고 법률 자문 비용, 원가에 포함이죠. 그쵸? 그 다음에 구건물의 철거 비용. 토지를 땅을 사면서 땅에 건물이 있어서 얘를 철거하면 그 철거비조차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구건물 철거 후 잡수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철골 구조물들이 나와서 그 철을 중고 팔았단 말이에요. 고물상에. 그래서 돈을 50만 원을 벌었으니까 결국 50만 원은 빼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5,40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결산평가 시 시장 가격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세무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암기하셔야지 되는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가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요. 유가증권은 뭘로 평가한다? 공정가치. 그런데 만기보유증권은 어차피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액면으로 내가 돌려받을 거죠. 굳이 평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어차피 만기가 되면 액면대로 난 돌려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 가격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어치다. 5년 후에 만기다. 그러면 5년 후에 5천만 원하고 지금의 5천만 원이 다르죠? 현재 가치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현재 가치의 차이가. 지금의 5천만 원과 5년 후에 5천만 원에.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5년 후에 5천만 원을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서 계산을 해줘야지 돼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이자를 또 받을 거죠. 그 이자 받는 거에 또 현재 가치를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각 후 원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뭘로 평가하지만?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만기보유증권만 상각 후 원가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상각 후 원가라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계산을 하래요. 그래서 봤더니 매출액이 얼마래요? 3억 원. 그쵸? 매출액 3억 원. 매출원가가 2억 1천만 원. 그럼 매출 총이익은 9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접대비, 광고비,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가 매도가능증권 구입시 지출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원가에 포함하니까 얘는 비용이 아니에요. 매도가능증권이라는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단 지워버릴게요. 지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접대비, 광고 선전비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4천만 원의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올 거고, 그럼 영업이익은 5천만 원이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영업외 수익의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243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에 기부금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쵸? 기부금 1,000만 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1,000만 원 빼니까 4,243만 원 나오나요? 맞나요? 그 다음에 법인세 300만 원을 빼게 되면 얼마 나와요? 3,943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물어봤으니까 4,243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3번이 정답.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풀으실 줄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수료가 만약에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수수료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에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맞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만기보유증권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돼 버려서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하시면 아니 되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회계 순환 과정의 결산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결산 절차를 통해 마감된 장부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그러겠죠? 일반적으로 결산 절차는 예비 절차, 본 절차,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절차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줍니다. 일단 체크. 수익 비용에 해당되는 계정을 기말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맞죠? 네, 자산부채 자본만 다음 연도로 2월이 되고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간과 동시에 소멸하고 다시 1월 1일서부터 새 출발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산부채 자본 해당 계정 과목들을 마감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집합손익을 사용하는 것은 집합손익을 사용하는 건 수익과 비용이 손익계정으로 집합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 2번 보기에서는 보고서 작성 절차가 하나가 원칙은 더 들어가야지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냥 체크만 해놨죠, 그죠? 왜냐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4번은 명확한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마감할 때 수익 비용을 먼저 손익으로 마감하고 손익을 자본으로 마감하고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을 이월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서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에 수익과 비용을 먼저 뭘로? 손익으로. 그 다음에 손익을 다시 뭘로? 자본으로.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냥.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은 그랬나요? 그쵸? 그런데 이 문제도 우리 아까 앞에서 풀었었던 문제에 자본잉여금 주감자를 찾으면 되는 거죠. 얘 이외의 것이 정답인 거죠. 그쵸?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세 가지를 제외한. 그래서 정답은 자기 주식이 정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한세는 제품 A의 공송품 10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공송품의 생산에는 단위당 직접 재료비 1,000원, 단위당 변동 가공원가 1,200원, 단위당 고정원가 800원이 투입되었다. 정상적인 제품 A의 판매 가격은 5,000원이다. 공송품을 외부에 단위당 3,500원에 판매한다면 단위당 운반비가 300원이 발생한다고 한다. 다음 중 매몰원가가 아닌 것은 뭐예요? 4번이죠. 왜요? 문제를 어렵게 보면 도대체 얘가 다 뭔가 이렇게 막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매몰원가는 이미 과거에 지출된 거예요. 그러면 매몰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미래원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지출 예정된 거.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운반비는 팔아봐야 운반비가 들어가는 거죠. 안 팔면 안 들어가는 돈이죠. 그쵸? 근데 이미 공손에 대한 원가는 이미 들어가 버렸죠, 돈이. 맞나요? 그래서 이미 들어간 돈은 매몰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쉽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몰원가를 또 다른 말로 기발생원가. 이미 발생하여 의사결정에 더 이상 영향이 없는 원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운반비 300원은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얘를 3,500원에 파는데 운반비가 300원 들어가. 에이씨, 팔지 마. 고쳐. 이럴 수도 있죠. 그 제품 팔지 말고 야 다시 수리해. 정상 제품으로 만들어내. 정상 제품으로 팔자. 그래서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게 뭐 한 500원이 들어가는데 얘를 5,000원 받고 팔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5,000원 받고 파는 게 더 득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미래 원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구하라 그랬나요? 그쵸? 네, 그런데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했다 그랬죠. 그러면 완성분 수량이 몇 개예요? 완성분 수량이 3,000개 맞나요? 플러스 기말 수량인 거죠. 완성품에 기말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말이 몇 개예요? 기말이 1200개. 완성도가 완성도 필요 없죠? 재료비는 착수시 전량 투입됐으니까. 그럼 4200개 정답. 근데 그냥 공짜예요. 완성품 환산량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완성 수량에다가 뭐를 더하면 된다? 기말 더하면 된다. 퍼센트 따질 건지 말 건지만 구분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제가 이것도 반드시 외우라 했어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공품 계정과 똑같고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지 않는 게 세 가지 있어요.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매출원가. 12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개별원가는 제품 개별 작업으로 구분하고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가를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은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2번이 정답이네요. 상대적으로 개별원가가 더 정확해요. 개별원가도 완전 정확하진 않아요. 제조간접비 때문에. 아시겠죠? 대신에 종합원가랑 개별원가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정확하다? 개별원가가 조금 더 정확하다. 누가 더 복잡하다? 개별원가가 복잡하다. 비용이 누가 많이 들어간다? 개별원가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자, 뒤로 넘겨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면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는 얘기죠. 맞나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라 그랬으니까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나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물건을 공급하면 뭐를 발급해야 돼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영세 매출로 잡고 영세율 구분 3번 쓰죠? 영세율 구분이 직수출이면 1번이고 영세면 3번이고 맞나요? 그렇습니다. 1번 목욕, 이발, 미용, 택시 얘네들은 소비자가 요구를 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굳이 이중으로 발급할 필요가 없지요. 아시겠나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주임대료는 간주공급이기 때문에 간주공급은 세금계산 증빙이 없는 매출이죠. 맞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법상 거래 내역과 과세 유형이 잘못 연결된 것은 제품을 납품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과세, 부가세 과세 사업자에 사용하기 위해 프린터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하면 과세 매입, 매입세 공제죠. 승용차 999 매입세 공제죠. 불공제는 첫 실시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은 토지를 구입하고 계산서 나오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면세입니다. 아시겠죠? 뭐 불공사유 이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은 얼마인가? 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과세표준은 뭐랑 같다고요? 매출액. 그러면 영세 매출도 당연히 매출이니까 포함이죠? 그런데 매출 애누리 할인, 매출 환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1200만 원만큼만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 네. 1번 보기가 눈에 왜 안 보였죠? 뒤에만 보고 숫자가 다잖아. 네, 1억 800만 원이죠. 그죠? 네. 계산을 다 해놨는데 1억 800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숫자가.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하실 수 있겠죠? 대손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세 가지 외웠어요. 그래서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대손금. 그래서 판매, 하자, 대손 이렇게 외웠죠. 맞나요? 그래서 과세 표준하고 상관이 없고 세액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이제 자 하나 두실게요. 과세 표준이라는 건 뭐라고요? 매출액. 아시겠죠? 그래서 애누리나 할인, 환입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빼줘야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매출은 우리가 과세 매출도 있고 영세 매출도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매출액에는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78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깐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죠.